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수도권 밖에 부산이라든지 대구, 경북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다.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산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공감이 가는데요. 사실 뭐 대구, 경북은 더 하지만 부산도 마찬가지로 뭐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은 당선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의 특징이 뭐 이주환, 전봉민 뭐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되셨는데 대부분 토건 세력하고 그 정치 이권이 결합을 해가지고 많은 비리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항상 당선되는 곳이면은 내가 누구에게 좀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그동안 정치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기득권이 공고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 기득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우리 지역을 살리겠다, 뭐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뭘 더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해지지 않다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정치인들의 경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낙후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당선되지 않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면은 오히려 그 동네에서 정치인들이 우리 동네에 뭐 지하철이라도 뭐 지으려고 할 것이고 예산을 더 따오려고 할 것이고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은 TK나 PK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주말 사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대구, 경북과 강원 지역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신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후보는 강원 지역을 방문해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역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후보는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과는 다소 거리를 두려는 중도, 진보, 호남 인사들을 끌어안기 위한 기구로 보입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 민재명 후보는 보수의 심장이자 자신의 고향인 또 대구, 경북을 찾았는데 경제는 성과를 냈다는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다시금 대장동 의혹 특검 요구에 불이 붙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오늘 실통방송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지역 순회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으로,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로 향했는데요. 서로의 발언과 또 일정을 놓고 상대방의 흠을 잡기 위한 양측의 공방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묻힐 곳, 제 어머니와 아버님이 묻혀 계신 곳, 그래서 대구 경북을 저는 사랑합니다. 대천이 디비지면 경북이 디비질 것이고 영남이 디비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디비져서 강릉은 제가 어릴 적에 방학 때 와서 계속 지낸 곳이고 가장 추억과 이런 그 애정이 많이 깃든 곳입니다. 안녕. 예. 이게 무슨 생선인가요? 아, 도루묵 새로 해서 먹는 거.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강원도에 대한 이 중충 규제를 철폐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정상적 민주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국가가 아닙니다. 코로나와 이 대장동 사건을 보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민주정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사자가 그분께서 지금 민주당의 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해괴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마 이 정신건강이 아주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만 이겨서는 안 됩니다. 지방선거도 이기고 또 그걸 발판으로 해서 24년 총선까지 이겨서
이런 기본이 안 된 정치 세력은 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고. 자,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정상적인 민주정부가 아니다. 자, 최수영 교수님, 예. 발언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네요. 예. 사실 11월 5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 선대위 구성까지 약 한 달 시간 소요됐잖아요. 네. 그때 일부 언론에서는 가만히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실언을 줄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까지 했던 혹시나 있었던 뭐 1일 1망원 시리즈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해서 정제된 발언, 이제는 공식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러면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밖에 안 보이고 후보의 목소리는 어디로 갔지? 라는 이야기들이 지적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1대1 상황이 돼서 선대위 구성도 마무리되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는 서로의 진검승부가 필요한 승부고 그렇다면 확실하게 인물 우위론에서도 내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전략적 수정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지방 순회 일정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 대한 이제 자기의 메시지들을 좀 더 선명하고 각이 서고 그다음에 상대방 후보를 정밀 타격하는 그런 쪽으로 좀 약간 캠페인 전환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순회 일정 중에 한 간담회 일정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소란이 잠깐 있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시군 번영회장단 간담회가 질의응답 없이 20분 만에 끝났는데 여기에서 불만을 품은 일부 참석자가 아니 사진 찍으러 왔냐 이렇게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곧장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던 번영 회장들은 일방통행식의 가짜 간담회에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송문희 김동연 캠프 대변인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윤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사진 찍기용 유량이 아니라 국정 운영 공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좀 번영 회장단 입장에서 좀 섭섭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대변인 논평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의 연합회 간담회 행사는 사전에 연합회 측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사고 네. 참석자 명단과 행사 시간 그리고 건의사항까지 양측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한 행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분이라는 시간도 다 협의가 그렇죠. 거쳤던 이미 다 내용입니까?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해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무리하게 좀 트집 잡기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연합회가 다 합의가 되었고 20분 동안 하는 것으로 그다음 행사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분 동안 하는 것을 이미 다 양측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라서 사실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논평을 하는 것은 뭐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전 변호사님, 그래도 20분 동안 질의응답 정도 할 수 있는 시간 조금 플러스 알파를 더 가졌어도 네.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은 뭐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죠. 이제 보통 간담회 행사를 잡을 때는 보통 30분 내지 40분 정도 시간을 보통 갖거든요. 이제 최근 왜 그러냐면 보통 행사라는 것이 뭐 참석자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 질의응답 네. 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포토 타임을 갖는 보통 이런 형식이 이제 어쩌면 좀 레귤러한 정해진 순서인데 20분 만에 갔다는 것은 솔직히 참석자 소개하고 뭐 어떤 질의응답 과정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네네. 처음부터 아마 이게 질의응답 과정이 좀 생략된 행사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후에 비공식 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윤석열 후보의 공식 일정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어진 예를 들어서 30분 주어진 간담회라고 하면 보통 이제 후보자가 더 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뭐 10분, 15분 정도 더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좀 윤석열 후보의 조금 이 간담회 질의응답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지난 8일 대학로에서 진행된 청년 간담회 영상이 일부 편집돼 돌면서 마이크 패스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집된 영상에는 윤석열 후보가 청년 문화예술인의 질문을 받자 본인이 대답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모습이 여러 차례 담겨 있는데 어떤 장면인지 일단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학로에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좀 듣고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MBC나 SBS에 지금 코미디 프로가 없는데 꼭 부활시켜 주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마이크 좀.
항상 배관료가 제일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빚더미에 앉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계시는 예술 종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보님의 애정어린 시선이 좀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확인이 되셨겠지만 세 차례 질문을 했는데 세 차례 다 윤 후보가 얘기 한마디 없이 그냥 이렇게 전달만 하는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최진 대변인님, 이걸 보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는 뭐 8번 중에 그렇죠. 3번 정도만 마이크를 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저 세 차례 외에는 본인 직접 대답했지만 네. 영상을 보면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이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런 영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좀 이렇게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정책 메시지를 안 내고 지금 이준석 대표만 보인다,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만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정책 메시지를 낸 것도 없고 또 사람들과 뭔가 TV 토론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지금 뭐 그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일이 커진 게 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정책적으로 뭔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철학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더 의심이 증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선대위의 정책본부에서는 원래 그 모든 후보들의 정책을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모니터링을 안 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모니터링을 합니다. 정책 메시지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더 이상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다. 네. 이건 약간 역할 분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 전략적 동행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강릉에서도 커피거리 갈 때는 이준석 대표가 동행을 했다 그러냐. 네. 청년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악의적 편집이 된 건 같은데, 물론 최진 대변인 말씀대로 윤석열 후보가 약간 정책 대안을 좀 덜 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현장성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책보다는 이제 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니까 거기서 정책을 좀 내고 거기에 대한 이제 현장 실행 방안 혹은 현장에 대한 유권자 소통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맡고, 이준석 대표는 청년이라는 게 이렇게 좀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요거는 그런 좀 약간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이크 넘긴다는 식으로 전달되는 거는 좀 약간 이미지가 왜곡돼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 여러분들의 좀 약간 그 현명한 판단에 약간 좀 약간 착오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또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마이크 패스 논란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한 2번 정도 저한테 먼저 마이크가 왔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후보가 다 먼저 답을 하고 제가 보충하는 답변하는 모양새였거든요. 사안별로 이제 당의 정책이 좀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기존까지 당에서 해왔던 부분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후보가 저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기회를 주는 형태였고, 전체적으로 우리 후보는 모든 질문에 답했기 때문에 짜깁기 해서 편집으로 짤이 돌아다녔다 이 얘기군요. 우리 후보가 뭐 달변이라 가지고요. 웬만한 문제 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당의 입장과 충돌하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는 우리 후보가 안전하게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일을 문제 제기한 대목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는 SNS에 윤석열 후보의 사진을 올렸는데 어떤 사진을 어떻게 올렸는지 화면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만약 그렇게 술을 마셨다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스킨십과 정치적 돌파구까지 윤석열과 술의 정치, 울산에서 이준석 대표와 화합하는, 회동하는 그런 자리에 사진을 올렸는데 윤 후보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치맥 회동, 소주 회동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면 광장 비장도 해가지고 동네 골목골목 다니는 걸 좋아해요. 방송국 드라마 스튜디오에서
술 먹는 맥주 먹는 장면 촬영하고 제가 일출을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선이 안 하고 대선 앞두고 대선성이 안 하고 성이 오더라고. 그 영화 변호인에 보면은 우리 노무현 변호사님이 1차 하시고 꼭 마지막에 사장님들 돈 많이 버시고 제가 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실 수 있게 잘 하겠습니다. 자, 사실 윤 후보와 같은 맥주 회동 등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선보였던 소통 방식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SNS에 만약에 자기가 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까지 이제 덧붙였는데 아마 그 배경이 있을 겁니다. 자, 설정 변호사님 어떤 배경에서 이재명 후보가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기사를 아마 인용을 하면서 SNS에 인용을 하면서 이제 만약 내가 했더라면 가정을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이제 조금 기사 내용은 저도 이제 뭐 읽어봤습니다만은 솔직히 뭐 조금 이렇게 기사 내용이 좋다고 보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제 술의 정치학이라는 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너무 잦지 않느냐. 처음에 뭐 맥주 회동은 뭐 상당히 그 이준석 대표와 그 입당 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건 정말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그 이후로도 계속 뭐 또 폭탄주 광주에 이제 5.18 사과를 하러 가서 또 목포에 가서 폭탄주 회동까지 하면서 또 구설에 올랐었고 또 그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너무 술을 앞세우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좀 꼬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는 이건 보통 국회의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술을 잘 안 드세요. 저녁 자리나 이런 데서도 혹시나 이제 실수가 있을까봐 실언을 할까봐 잘 안 드시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윤석열 후보는 저는 참 이례적으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재명 후보의 비판에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술을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문제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대선 경선 당시에 거센 비판을 받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사과했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2014년에 5대 비유행위,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의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부서장도 연대 책임을 묻는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했어요.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이렇게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뭐 그 문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제 인생의 오점인데 이제 앞으로는 없을 일이고 또 제가 공직자가 된 후에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 김재섭 위원님,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일단 술 마시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술 마시고 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면 술을 자주 마셨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거나 정치인을 비판하려면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시민들과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소주뿐만이 아니라 뭐 막걸리 회동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 술자리 정치를 사실 해오셨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조금 더 소탈한 모습들, 그다음에 정치인이든 어쨌든 대화가 사라진 우리 정치의 영역에서 가볍게 분위기를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좀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 역시 또 정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듯이 술 자체를 많이 먹는 걸 비판하려면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비판했어야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결국 이제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만약에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꼬집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역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자체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동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술 자체로 인해서 그 이후에 뭔가 범죄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구설수에 오르거나 실수를 했다.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술 마시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지적할 수는 있다. 이런 의견을 좀 김재섭 위원께 주셨는데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로 내정이 됐었던 황교익 씨도 윤 후보를 향해서 좀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토론이 불가능한 무능력자다. 그의 말은 딱 박근혜 수준이다. 술상무가 가장 적합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뭐 결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얘기랑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술을 마시면 좀 과도하게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동안 그런 사진을 SNS에 올리면은 뭐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었다든지 뭐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왜 여러 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냐 이렇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전혀 비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말한 것 같고 황교익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소통 방식이 뭐 정책을 얘기한다든지 아까 번영회에서 질의응답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때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선대위 화합이 안 될 때도 폭탄주 마시면서 그냥 끝내고 그럼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윤회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폭탄주 마시고 얼굴 벌겋게 나와서 뭐 잘 됐다 설명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술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 후보 단일하고 어디 갔었죠? 포장마차 가서 러브샷 하면서 술을 마시고 터는 장면이 아마 많은 국민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소통의 도구 혹은 이제 화합의 상징 같은 것들이 되고 이낙연 후보 막걸리 회동 총리 때도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각 지역의 막걸리들 다 모아서 서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저는 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사실은 어떤 타겟형 비난인 건데 저는 그런 거예요. 술이라는 것을 정치가 오히려 잘 활용하고 국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서민과의 교감 이런 쪽으로 하면은 이게 아이콘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본인의 어떤 캐릭터와 결부시켜서 해석하다 보면 본인에 대한 부모라고는 날아올 수 있다. 그 점은 좀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술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자, 추미애 전 장관의 김건희 씨를 향한 공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추 전 장관이 주말에도 잇따라 김건희 씨 관련 게시글을 올리면서 저격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씨의 셀카를 올려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추 전 장관이 올린 글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선 후보 배우자는 없었습니다. 커튼 뒤에 숨을 때가 아닙니다. 소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씨의 사진을, 셀프 카메라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또 왜 올렸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자, 다음 그래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을 불러놓고 직접 논문 내용을 당당하게 설명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 전 장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손혜원 전 의원도 얼마 전에 김건희 씨의 외모를 비교하는 그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죠. 근데 이 손혜원 전 의원의 글에 조은산 씨, 온라인 논객으로 유명한 조은산 씨도 손 전 의원을 향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우면 남의 귀한 얼굴을 SNS에 올려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려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댓글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이런 글들이 달렸습니다. 조롱과 외모 비하는 역공당한다. 요즘 시대에 성형하는 건 뭐 하건 말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흠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진영 전체가 욕먹을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손 전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일단은 김건희 씨가 왜 안 나타나는가?
뭐 역대 대선에서 뭐 후보자의 배우자가 네. 이렇게 뭐 후보자도 잘 뭐 라디오나 생방송 나오지도 않지만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흐르고 있는데 한 번도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내조를 하겠다. 뭐 내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뭐 후보자의 배우자, 영부인을 굳이 우리가 뭐 사생활을 알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건희 씨는 영부인으로서 제2 부속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네. 거기 또 예산이 배정이 돼 있고 국가의 세금이 쓰이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영부인에 대한 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생활에 대한 검증은 저 개인적으로도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김건희 씨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도이치모터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논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경력이랑 학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소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진짜 나오지도 않고 어떤 뭐 이런 소문만 무성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인지 그 부분은 일단은 이 원인을 자초하는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김건희 씨 본인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번 국민의힘에서도 선대위 측면에서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식 의원이 있는 배우자 실장이라고 하는 어떤 따로 별도의 기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 분명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또 배우자 팀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번에 배우자 포럼을 만든다고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든지 그럼 배우자가 언제 대중 앞에서 나올 것인지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뭐 대선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좀 준비를 해서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해명해야 될 것을 해명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동의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진짜 바라는 게 저는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김건희 씨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우리가 지켜보면 소위 말 굉장히 지저분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뭐 무슨 유흥업소 논란이니 뭐 줄리 논란이니부터 해가지고 사실 거의 인신공격적, 그다음에 사생활의 문제들을 굉장히 낱낱이 파헤치고 뭐 근거 없는 낭설들을 퍼뜨리고 사실 그러는 와중에서 예를 들면 논문 표절 의혹이나 이런 것들 나와서 해명해라 했을 때 과연 그것만 가지고 냅둘 것인가? 지금도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보면 굉장히 좀 그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통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셀카를 올리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얼굴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사실 굉장히 뭐 원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내용이랑 상관없는 개인 인신적인 공격들을 계속하면서 딱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증명해라고 하면 어떤 사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것만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저는 민주당이 김건희 씨를 나오라고 하는 진심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논란들은 민주당이 예전부터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거 너무 과도하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걸 어차피 지금 아침 후보자 토론회도 있고 뭐 굉장히 검증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해집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수사와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김건희 씨가 먼저 나와서 그 의사를 표시하거나 할 굳이 그런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저렇게 김건희 씨를 물고 나가는 것은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 전 장관 그리고 손 전 의원까지 김건희 씨의 등판을 바라는 마음에서 저런 SNS라든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엑스맨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과 정의를 앞세운다는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다는 분이 추미애 전 장관이 같은 여성이면서도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인격 침해나 그리고 본인이 여성의 외모까지 거론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민주당 소속인 분들한테 나왔죠. 손혜원 전 의원까지 포함해서. 저는 차라리 그 추미애 전 장관님을 그 민주당 소속의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하나. 남들은 아마 민주당의 일면 엑스맨이라고 하실걸요.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어제 새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식 출범시켰는데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 준비위 공식 출범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중도와 진보 성향 인사 영입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보수도 진보도 아닌 실사구실을 윤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국민의힘이 확 바뀌게끔 도와도 줄 것이고 아직 국민의힘에 직접 참여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다 담아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결론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입니다. 정권 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윤석열의 정권 교체를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이야기대로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위해서 뭉친 조직이 바로 새시대 준비위원회입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인사영입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김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인연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김 위원장이 앞에 나서서 안 후보의 어떤 일종의 단일화 효과, 영입 이쪽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선대위 구성에서 김한길 위원장만큼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이 부분에서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앞으로는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경주 완주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은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심상정 대표와 연대하는 그런 모습들, 제3지대라는 이름으로 연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단일화 협상이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인 위원회 위원장인 이제 김한길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사실 어떤 정치적 결이나 그다음에 내놓는 정책적 비전 같은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3지대에 머물러 있는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힘과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아마 김한길 위원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최진 대변인님, 지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과 단일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뭔가 이렇게 일종의 단일화가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구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중도층 아니면 청년층 네. 이런 스윙 보터들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름은 참 잘 지었는데 새시대위원회.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김한길 이런 분을 보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이분이 이제 합류를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과연 새시대를 만드는 위원들인지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그 중도층 청년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옛날에는 기성 정치인이 아닌 것 같은 이미지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신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청년들이나 아니면 정말 새시대를 준비하는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심상정 후보가 절대 민주당과 단일화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굉장히 안철수 후보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이참에 안철수 후보를 그냥 4명의 후보들이 대선을 치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지 이 여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습니다.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였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선 정권 교체를 위한 길을 택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일화가 아니라 뭐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이 지난주 월요일 있었던 선대위 출범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 어제 현판식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대위 출범식 때요. 다른 조직은 다 왔었는데 우리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선대위 소속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우리 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바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자, 특별한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했는데 어제 저 자리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안 갔습니다. 자, 그래서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걸 언론은 그렇게 사실 해석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른 거는 선대위하고 이거는 후보 직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오면 겹쳐요. 겹치는 약간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사실 김한길 위원장이 새시대 준비위원회. 네네네. 100세 시대기도 하죠. 그렇죠. 네. 100세 시대기도 하죠.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좀 다른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도 네. 의회 지형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일당이 민주당인데다가 지금 3분의 2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무슨 판을 깔아놓느냐. 만일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국민의 여론전에서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이렇게 중도를 끌어안지 않는 한 정책 추진력이라든가 공약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판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여론전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중도 확장 혹은 그런 쪽의 외연 확대 이런 것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종인 김한길 두 사람이 어떤 갈등 구조로 이걸 보는 거는 조금 좀 약간 언론의 좀 선정적 시각인 것 같고 사실은 역할 분담이 조금 더 분명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뭔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저격수로 지금 불리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3개월 만에 합류하게 된 건데요. 부친의 부동산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날선 모습을 보였었죠.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남에게 씌우면서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입니까?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하실랍니까? 이 캠프 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더러운 모이나 하는 그런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 꼭대기가 누굽니까? 캠프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숭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자, 윤희숙 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류하기로 했고 내기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기대위원회 뭐냐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이걸 제안했다고 하는데 화면 보시죠. 자,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고심 끝에 제안한 것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줄여서 내기대위원회라고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고 이런데 여당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의 합류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자, 강선우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할 때도 자숙과 성찰은커녕 적반하장의 분노를 쏟아내더니 복귀하자마자 조급하게 쏟아내는 거친 말들. 또 한 명의 국민의힘 관종의 탄생입니다. 막말을 앞세워 돌아온 관종 윤희숙 전 의원. 뻔뻔함과 무례함이야말로 윤석열 선대위의 본색입니다. 관종 뻔뻔함 무례함 설정 변호사님 굉장히 단어들이 자극적인 단어들이 많이 네, 뭐 자극적인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뭐 윤희숙 의원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 아닌가 싶은데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이제 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라든지 뭐 윤희숙 의원이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경제 전문가라는 얘기인데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은 제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본인의 분노 표현 이런 것들이 주가됐고 뭐 그때 사퇴의 변을 얘기하면서도 본인의 잘못으로 어찌보면 뭐 본인과 본인 부친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뭐 이러한 사퇴를 하기까지 됐었는데 당시에도 또 뜬금없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갔단 말이죠. 네. 조금 약간 인과관계도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점에서 정말 저도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에 맞는 이름에 맞는 어떤 정책 비전이 조금 제시가 되고 그 정책을 가지고 경제 정책, 본인이 정책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선거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어떻게 되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정책을 가지고 서로 양 진영이 붙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저 대변인이 저렇게 좀 과격한 언어를 쓰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어떤 두려움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3개월 만에 뭐 복귀했다, 뭐 그러면 6개월, 뭐 1년, 3년 뒤에 복귀했으면 민주당이 저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복귀 시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왜 이렇게 그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당시 지사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해가지고 굉장히 기사들도 많이 되고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어떤 그 윤석열 캠프의 정책적 전문가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 저는 이게 저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요, 뭐 정책적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처음에 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입니다 그 발언을 하셨을 때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 이런 거였지 실제로 정책적으로 뭘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였죠. 나는 경제 전문가니까 내 말이 맞으니 당신은 틀렸다 이런 로직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이 있었던 적도 없고 지금 사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친의 의혹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뭐 1년이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사과의 말씀도 없고 이렇게 오는 것은 좀 뻔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활약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주말마다 지금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있죠. 지난 주말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색깔 똑같다고 빨간색 열심히 찍고 그냥 그런데 망했잖아 솔직히 대구 경북 뭐 해줬어 솔직히. 우리는 그 균형 발전 정책 신념이고 또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야 된다가 제 생각이고 아니 당신은 대구 경북에서 태어났다는데 지지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냐 거기가. 니네 고향은 원래 그러냐. 그런 얘기를 제가 며칠 동안 몇 번 들었어요. 자, 유튜브에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대구 경북에서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저 얘기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먼저 좀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빨간색 색깔 같다고 찍어서 TK가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약간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걸 보면 대구 경북이 굉장히 그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많이 이제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솔직하고 짧은 단어로 지적을 했다고 보고 실제 이번 대구 경북의 메타버스의 주제는 성장입니다. 네. 그 성장의 기본이 되는 대구 경북 출신의 정치인들 박정희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태준 전 그 포항제철 회장에 대한 얘기가 주 메인 테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성장의 바탕을 둔 대구 경북을 정말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번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이 이제 지역 비하 발언이라고 일각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역 비하 발언이 이번엔 처음은 아닙니다. 어떤 얘기들을 그동안 좀 했는지 논란이 될 만했던 얘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낙연 당대표님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균형 발전이 사실 인재 부족 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주겠죠.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지금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병존합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자, 모든 대통령의 모든 사람이 공과가 있죠. 그래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공과를 언급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과거 윤석열 후보가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참 잘했다라고 말한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비판했었기 때문에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과거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를 비판했을 때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윤석열 후보예요. 왔다 갔어요? 여기는 지나쳤습니다. 좀 지났습니다. 여기를 오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네. 이걸 지나갈 수도 없고 잘 보시고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려웠지 않겠어요?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최지은 대변인님, 일단 전두환 망언이라고 윤 후보를 비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이거 말 바꾸게 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얘기 참 많지 않았습니까? 말이 참 많기 때문에 어제 말과 오늘의 말이 다르다 해서 비판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다른 말이던데요. 좀 전에 같이 영상을 보셨지만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두환이 뭐는 잘했다, 이것만 빼면 잘했다 이렇게 끝났고, 이재명 후보는 공과 가가 있지만은 어떤 이유로도 전두환이 한 짓은 용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끝나던데요. 그래서 이것을 뭐 말바꾸기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저는 이 뭐 지역 비하 발언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수도권 밖에 부산이라든지 대구, 경북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다. 지역 네네네. 균형 발전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산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공감이 가는데요. 사실 뭐 대구, 경북은 더 하지만 부산도 마찬가지로 뭐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은 당선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의 특징이 뭐 이주환, 전봉민 뭐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되셨는데 대부분 토건 세력하고 그 정치 이권이 결합을 해가지고 많은 비리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항상 당선되는 곳이면은 내가 누구에게 좀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그동안 정치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기득권이 공고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 기득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우리 지역을 살리겠다, 뭐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뭘 더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해지지 않다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정치인들의 경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낙후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당선되지 않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면은 오히려 그 동네에서 정치인들이 우리 동네에 뭐 지하철이라도 뭐 지으려고 할 것이고 예산을 더 따오려고 할 것이고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은 TK나 PK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지지부진, 성장이 지지부진한 것이 토건 세력과의 결탁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치 한 당만 계속 뽑고 정치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말씀하신 내용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됐고요, 2018년에 지방선거 민주당이 압승했고요,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싹 180석을 말 그대로 쓸어 담았는데 정말 파란당을 전 국민이 다 몰아주신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아졌나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반문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서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통과했고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계속 선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뭐가 나아졌는지, 파란당을 찍었을 때 대한민국이 뭐가 나아졌는지 저는 오히려 대려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역사 해석과 관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 해석이 각 당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현대사의 해석을 독점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괜찮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라는 식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말하자면은 뭐 이기적인 태도인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고,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 비판이 오게 되면 진짜 존경한다고, 얼마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더라. 얼마 있다가 또 비판 있으면 내가 전두환 잘했다고 이야기했더니 진짜 잘했다고 한 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 또 바꿀까 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민석 의원도 지금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도 전두환 전 대통령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역사를 균형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대구 경북에서 전두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또 일반 국민들의 평가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역사적인 인식의 지역적 차이를 이번 이재명 후보 발언을 계기로 좀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싶고요. 광주에 있는 그 국민들도 같이 그 발언을 목도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광주 시민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체가 지역적마다 너무 불균형이고 예. 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좀 공과 과를 올바르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자, 일단 대구 가서는 대구에게 유리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광주 가서는 광주에서 좀 유리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아전인수 해석이죠. 그러니까 저게 국민 편가르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럼 이재명 후보한테 묻고 싶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지역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저렇게 백화점식으로 여기 가서 저기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일관된 논리가 없고 상호 모순되는 얘기들도 많이 부딪힐 네.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아니 무슨 후보의 발언이 만병통치약입니까? 저는 저렇게 가는 건 책임성 있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될 문제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지역 균형 발전이 그렇게 쉬우면 역대 정부는 왜 안 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정책이 아니거든요. 보다 전 책임감 있는 발언. 그다음에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여기에서 소신 있게 하는 발언. 저는 그 발언이 오히려 진정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차세대 리더십을 보인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재명 후보가 지역 가면서 너무 갈라치기용 발언하는 것보다 좀 굳세한 발언, 본인의 심지 있는 발언.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몰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의 해석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역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실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에서도 경제 분야에서 잘했다. 사실 우리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외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독재에 대해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대를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난 주말 대구 경북에 가서 현 정부, 문 정부와 선긋기도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방역 잘한다고 칭찬받는데 방역 그거 사실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했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요. 그거 마스크 안 사주고 마스크 쓰라 안 쓰면 집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폭동 납니다. 폭동. 지금 서울에 집값 올라가서 난리가 났는데 수요를 자꾸 억제하다 보니까 동티가 난 거예요. 자, 설전 변호사님, 문재인 아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일 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는 직함 떼버렸고 폭동, 그다음에 동티 이제 재앙이란 얘기인데 저는 좀 수위가 높은 얘기를 한 건 전략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후보자가 이제 약간 이제 즉석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 발언 자체만을 이거 떼서 보면 상당히 과격한 단어가 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발언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어떤 그 표현의 수사적인 표현이고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 차별화를 선긋기라고는 하지만은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대위를 출범하면서 얘기한 것이 문재인 정부보다 청출어람이 되는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좋은 것, 잘한 것은 그대로 승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이란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정책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면서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본인이 메우겠다, 그리고 고쳐가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그 국민들께서도 판단을 하실 때는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긋기보다는 오히려 그 청출어람의 마음으로 어떤
어떠한 이러한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판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사실 과거 보수 정당에서도 정권 교체의 요구가 클 때는 뭐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는 곳마다 밀착 내조를 하고 있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여보, 공부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싸움 나요. 후보님 좀 비기면서 이재명과 함께 사는 김혜경은 안동 김씨입니다. 나 안동으로 맺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 기억 많이 해주이소. 우리 배추전 좀 주세요. 좀 많이 써야 돼요. 자기 많이 좋아하세요. 자, 최지은 대변인, 일단 유세 현장에 자주 등장합니다. 뭐 버스도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네. 항상 같이 유세를 하는데 일단은 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네, 뭐 화목해 보이고 또 보기가 좋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또 여성 그 유권자들에게 또 그 배우자와 함께 나타나서 더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근데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배우자하고는 굉장히 대조가 되죠. 그렇죠. 같이 안 나타나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데 저쪽은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건희가 나타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외모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사생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우리 당이 그런 분이 있더라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 사생활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검찰에서 고위직을 있을 때 그 관계를 이용해서 장모의 양평 땅에다가 특혜를 몰아준다는 그런 의혹, 그런 정경유착의 의혹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김건희 씨가 지금 주가 조작, 그리고 뭐 논문 표절, 그리고 허위 경력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와 김혜경 씨와의 이런 행보와는 너무 대조가 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고, 또 양평 땅에 대해서는 일단 윤 후보 측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차차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정아 전 민생당 대표인데요. 자신의 SNS에 굉장히 뭐 좀 비판적인 글들을 많이 썼던데, 최수영 교수님 혹시 보셨습니까? 네, 뭐 그런 뭐 저기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가짜 노름하지 말라, 뭐 부부 애정 노름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뭐 글들을 올린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제 이 배우자 논란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얘기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6년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했던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공세를 폈어요. 슬로베니아 출신의 뭐 그런 입국자에다가 뭐 과거였다 다 그랬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았어요. 왜? 민주당이 힐러리 여사가 그렇게 페미니즘 정당을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저열한 공격할 수 있느냐 해서 역풍을 맞은 적이 있어서 오히려 트럼프 당선으로 나타났던 귀결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 배우자 논란을 통해서 양당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사례를 한번 곱씹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도한 공격은 반드시 역풍을 불러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 변호인단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인데 일단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심, 2심, 3심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단의 변호 비용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논란 때문에 불거진 얘기인데, 일단 경기도에서
고문료를 받았다라고 알려진 변호사들과 로펌입니다. 나승철, 이승엽, 강찬우, 이태영 변호사 합쳐서 한 3억 원이 넘는 4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고, 그리고 법무법인 역시 한결, 다산, 덕수, 지향 수억 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과거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수십억이 들 것처럼 보였던 그 3심까지 가는 파기환송까지 되는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건을 두고 2억 5천만 원이라는 너무 적은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시작된 조사인 것 같은데, 일단 손주환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은 좀 비정상적인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나승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번에 몇 년 전에 서울시 변협 회장도 하셨거든요. 굉장히 젊은 청년 변호사로서 지금은 좀 나이가 있으시지만 능력도 탁월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의 자문료라는 것은 뭐 어떤 그 높낮이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금액만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떠한 그 자문 건수라든지 어떤 사건을 선임한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제시가 됐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사건 한 건당 얼마 정도의 금액이 책정이 됐었는지 이런 걸 볼 것인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총액만 나오다 보니 뭐 당연히 어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대 단위의 자문료라든지 사건 선임료가 지금 지급됐다라고 하는 부분만 보면 굉장히 뭐 특혜가 있어 보이지만은 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자료가 조금 더 자세하게 공개가 됐어야지 그 변호사님들이 오해를 받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한 뒤에 여야 모두 다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몸통을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후보에 관계된 부분만 빼고 하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이게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께서 특검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80석 가진 민주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에 세 가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고발사주의 실체는 누구냐? 대장동 사업의 몸통은 누구냐? 모두 다 특검을 말하는데 도대체 특검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왜 없냐? 자, 이렇게 모두가 특검을 요구하고 모두가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특검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 발도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90일도 채 안 남았는데 과연 특검이 그 전에 출범할 수 있을지, 출범한다 하더라도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굉장한 물음표가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